그날도 여느 때와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가을비가 내리는 오후, 서점 한켠의 소파에 앉아 책을 정리하고 있었죠. 갑자기 울린 전화에 핸드폰을 들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5년째 식물인간 상태로 누워있는 우리 형이었으니까요. 오늘도 사연 소개집을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재미있게 감상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내 목소리 알아듣겠지? 말하기가 아직 힘들어. 형의 숨소리가 거칠게 들렸습니다. 마치 광주에서 시위하다 내가 다치자 형이 없고 병원으로 달려가던 그날처럼 숨을 몰아쉬며 말을 이었어요. 병원에는 절대로 오지 마. 아직 완전히 회복된 게 아니라 사람들 만날 준비가 안 됐어. 특히 미라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라. 알겠지?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내 형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살면서 이런 충격은 처음이었어요. 그동안 미라가 나 간호하느라 고생 많았잖냐? 내가 운영하던 강남 출판사 2채, 그거 미라 명의로 바로 정리해줘. 이번 주 안에 말이야. 내 마음의 짐을 덜고 싶어? 그리고는 다시 전화할게. 진정하고라는 말을 남기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내 손이 떨렸습니다. 형이 깨어났다고요. 5년 동안 단 한 번도 반응이 없던 형이. 그런데 왜 병원에 오지 말라는 거지? 그리고 왜 형수에게 알리지 말라는 걸까요? 이상했습니다. 만약 형이 정말 깨어났다면 왜 오지 말라는 걸까요? 그리고 자기 아내에게 말하지 말라니 더 이상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오히려 진짜처럼 느껴졌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라면 빨리 와서 보라고 했을 테니까요.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형은 75, 나는 70. 우리는 가족이라곤 서로뿐인 형제입니다. 5.18 민주화 운동으로 여동생 수진을 잃고 부모님마저 충격으로 돌아가신 후 형은 25의 나이로 내부모가 되었어요. 광주에서 그렇게 서울로 떠나올 때 형은 내 어깨를 토닥이며 수진이는 곧 돌아올 거야. 걱정 말라고 했습니다. 그 거짓말이 평생 우리를 지켜주었지요.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민주화 운동 당시 정말 위험하던 때 형이 나를 위해 책을 몰래 챙겨와서 힘들면 이거라도 읽어라고 했던 것처럼 지금도 형이 내게 무언가 중요한 걸 몰래 전하려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형수미라는 대학에서 문학을 가르치던 형이 늦은 나이에 만난 제자였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정말 행복해 보였지만 나중에 뭔가 달라진 것 같았어요. 형의 말대로라면 병원에 가지 말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불안감이 나를 밀어냈어요. 택시를 잡아타고 서울 강남의 대형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하루 병실료만 수십만 원이 넘는 그곳, 창 밖으로는 도시가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1인실. 형이 쓰러진 이후 5년 동안 한 번도 방을 옮긴 적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병원 로비에 들어서자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간호사들이 항상 미소 지으며 인사하는 그 병원. 오늘따라 모든 것이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8층으로 올라가 형의 병실 앞에 섰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형의 침대가 보였지만 커튼이 반쯤 쳐져 있어 형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병실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형이 오지 말라고 했지만 그래도 확인해야 했어요.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기분이었습니다. 형은 여전히 그대로 누워 있었습니다. 눈은 감겨 있고 손은 배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산소기와 심전도 소리만 병실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방금 전화했다는 사람의 흔적도 깨어난 형의 모습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형, 나예요. 나도 모르게 속삭였습니다.
형의 손을 조심스레 잡았어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그 손은 여전히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침대 옆 탁자 위에는 낡은 시집 한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형이 처음 출판사를 시작하고 펴낸 첫 책이었죠. 이제야 나도 사람답게 살 수 있겠다며 눈물 글썽이던 그날의 형이 생각났습니다. 광주에서 서울로 올라와 판잣집에서 시작해 행상, 신문 배달, 그 모든 고난의 길을 이겨낸 형의 자부심이 담긴 책이었죠. 책장은 여전히 형이 매일 읽던 김수영의 시 풀에 꽂혀 있었습니다. 형이 쓰러진 그 페이지 그대로, 형이 깨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그대로 놔둬달라고 부탁했던 그 자리 그대로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놀랐습니다. 형수 미라가 들어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전히 40대라고 믿기 힘든 단정한 모습. 미라는 형과의 23살 차이가 무색할 만큼 지적이고 우아했습니다. 어머, 오셨어요? 미라의 목소리는 놀란 듯했지만 표정은 이상하리만큼 차분했습니다. 아니, 갑자기 웬일이세요? 전화라도 하고 오시지.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형이 제게 전화했어요. 직접요. 그 말에 미라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어머, 그럼 형님이 의식을 되찾으신 건가요? 하지만 미라의 놀란 표정과 달리 목소리에는 진정한 기쁨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병실을 한번 빠르게 훑어보는 미라의 눈빛이 차가웠어요. 언제 전화하셨대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미라의 질문이 너무 많았습니다. 마치 실수한 것을 감추려는 듯 했어요. 미라의 말투, 그 미소, 눈빛, 모든 것이 이상했습니다. 미라가 형의 머리맡에 선 자세로 기계를 살펴보는데 그 눈에는 슬픔이 아니라 계산하는 듯한 냉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보통은 간병인이 병실에서 환자를 돌보는 시간이고 미라는 이런 시간에 오지 않는데 갑자기 미라가 이 시간에 병실에 와 있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마치 무슨 일을 하려고 일부러 온 것 같았어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이 병실 안에서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5.18 당시 여동생을 잃고 필사적으로 찾아 헤맸던 그 절박한 느낌이 다시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형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내가 꼭 형을 보호해야 한다는 강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미라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가 다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형님이 전화를 하셨다고요? 무슨 말씀을 하셨나요? 형이 강남 출판사 2채를 형수 명의로 바꾸라고 했어요. 미라의 눈이 잠시 빛났습니다. 아, 그거요? 형님이 의식이 있을 때도 항상 말씀하셨어요. 혹시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제가 모든 걸 관리하길 원하셨거든요. 그게 형님 뜻이니 빨리 진행해 주시면 좋겠어요. 미라의 말투가 갑자기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나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속으로는 확신했습니다. 무언가 크게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요. 미라가 창가로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사실 최근에 형님 상태에 약간의 변화가 있긴 했어요. 의사 선생님은 큰 기대는 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뇌파에 작은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혹시 그래서 의식이 일부 돌아오셔서 전화하실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네요. 미라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미라의 태도가 너무나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럼 왜 그런 중요한 변화를 저한테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도련님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혹시 희망을 드렸다가 실망시켜 드릴까 봐요. 미라의 대답은 준비된 것처럼 빨랐습니다. 그보다 형님이 말씀하신 그 강남 출판사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형님 뜻이니 빨리 처리해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녀의 등 뒤로
형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 작은 움직임이라 착각일 수도 있었지만 나는 확신했어요. 형은 무언가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혹시 요즘 병원에 특별한 방문객은 없었나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라의 눈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별로요. 그냥 평소와 다름없어요. 그 순간 병실 안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우리가 학생 시절 집회에 참여했을 때 선배가 침묵이 때론 생명을 구한다고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이제 나도 침묵해야 할 때였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너무 놀란 것 같네요. 오늘은 이만 가보겠습니다. 미라의 눈치를 살피며 말했습니다. 병실을 나서는 순간 어깨에 손이 닿았습니다. 미라였어요. 참, 도련님. 형님이 의식이 있을 때 자주 말씀하셨잖아요. 자신의 장례는 제가 알아서 치르라고. 혹시 미라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 강남 출판사 문제는 어떻게 됐나요? 요즘 부동산이 오르고 있잖아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형이 전화로 말했던 그 출판사 미라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아, 그건 천천히 생각해 볼게요. 겨우 대답했습니다. 너무 오래 미루지 마세요. 시장 상황이 급변하고 있으니까요. 미라의 미소 뒤에 감춰진 냉정함이 등골을 오싹하게 했습니다. 병원을 나오며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마음은 이미 결심했어요. 형을 위협하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밝혀내리라고. 무언가 형의 목소리를 조작해 나를 속이려 한 자, 형의 재산을 노리는 자, 그 배후에는 분명 미라가 있다고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창 밖으로 내리는 가을비가 점점 거세졌습니다. 마치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예고하듯이 말이죠. 이제 진실을 파헤쳐야 했습니다. 내가 5년째 병원비를 내고 국내 최고 의사들을 모셔와도 깨어나지 않던 형이 오늘 갑자기 전화했다는 것부터가 이상했으니까요. 형을 지켜야 했습니다. 1980년 그 혼란스러운 시절, 형이 나를 지켜준 것처럼 말이죠. 이튿날부터 형을 지키기 위한 감시를 시작했습니다. 미라에게 눈에 띄지 않도록 간단한 변장을 했습니다. 평소 입지 않던 청색 바람막이 점퍼에 낡은 야구모자, 그리고 10년 전 선물 받고 한 번도 쓰지 않았던 뿔테 안경까지 꺼냈습니다. 거울을 보니 내가 봐도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병원 로비에 앉아 책을 읽는 척하며 미라의 출입을 관찰했습니다. 낯선 노인이 책 읽는 모습은 누구도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친절한 간호사들과도 예전에 이 병원에 입원했던 환자인 척 인사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정보를 얻었지요. 무언가 이상했어요. 미라가 말했던 간병인은 오후에만 잠깐 들락거렸고 간호사들이 있을 때만 병실에 들어갈 뿐이었습니다. 미라 자신도 사람들이 있을 때만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병실 밖으로 나오는 순간 한숨을 돌리는 모습을 여러 번 목격했어요. 마치 연극 무대에서 내려온 배우처럼 표정이 확 달라졌죠. 그리고 미라는 병실에서 나올 때마다 꼭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입술을 가리며 작은 목소리로 대화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수상했어요. 3일째 되는 날 병원 복도에서 기다리던 중 미라가 병실에서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미라는 주변을 살피더니 병원 옥상 계단으로 향했어요. 직감적으로 뒤를 따랐습니다. 옥상 문틈으로 미라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 동생이 왔다 갔어. 의심하는 것 같진 않아. 음성 변조기 정말 잘 먹혔나 봐. 미라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도 이제 서둘러야 해. 존엄사 신청서 준비해놨지. 돈 다 정리되면 바로 신청할 거야. 건물 2채만 먼저 정리하고. 이제 5년이나 됐으니 법적으로도 문제 없을 거야.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거라고.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형 목소리로 전화한 것은 미라였던 거예요. 음성 변조기로 형의 목소리를 흉내내 나를 속였던 겁니다. 그리고 더 끔찍한 사실은 존엄사. 그 단어가 내 귀에 번개처럼 꽂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장기간 식물인간 상태인 환자는 가족이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인도적 선택이지만 미라는 이것을 형을 영원히 침묵시키는 수단으로 악용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월 500만 원이 넘는 병원 비용은 형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미라에게는 자신의 유산을 갉아먹는 장애물일 뿐이었겠지요. 형을 존엄사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사실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미라는 내가 관리하던 형의 출판사를 손에 넣으려 했고 이제 형마저 영원히 침묵시키려 하고 있었어요. 이건 살인이나 다름없었어요. 손에 땀이 배어 나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옥상 쪽에서 발소리가 들리자 재빨리 살금살금 내려와 아래층 화장실로 몸을 숨겼습니다. 화장실 문틈으로 미라와 함께 있던 남자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양복을 입은 젊은 남자였는데 병원 직원 같지는 않았습니다. 둘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옥상에서 내려와 차 안으로 돌아가는 길, 두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다음 날 나는 작은 녹음기와 초소형 카메라를 준비했습니다. 전자제품 매장에서 산 작은 기기들이었죠. 이른의 나이에 이런 첨단 장비를 다루려니 손이 떨렸지만 형을 위해선 어떤 일도 할 수 있었습니다. 매장 직원의 어려운 설명에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열심히 들었습니다. 병실을 비울 때를 노려 침대 머리맡과 벽면 콘센트 옆에 장비를 설치했어요. 설치를 마친 후 병실 창가에 앉아 형의 손을 잡았습니다. 형, 제가 꼭 진실을 밝혀낼게요. 걱정 마세요. 그때 창밖가의 1층에서 은행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문득 어린 시절의 기억이 밀려왔어요. 1980년 5월 광주를 떠나던 날이었습니다. 우리는 광주에서 참 평범하게 살았어요. 아버지는 대학 교수였고 우리 집은 시내에서도 알아주는 문화인 가정이었습니다. 형은 서울대 국문과를 나와 광주에서 고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었고 여동생 수지는 간호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나는 고등학생이었죠. 민주화 운동이 시작되고 형과 수지는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그날 총성이 울리고 수지는 군인들에게 끌려갔습니다. 형은 저를 지키려다 부상을 입었고 우리는 간신히 도망쳤습니다. 부모님은 수진이를 찾으러 가겠다며 우리를 서울로 피신시켰습니다. 너희는 먼저 서울 이모 집으로 가 있어라. 우리는 수진이를 찾아서 곧 올게. 그게 부모님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부모님은 수진을 찾다가 희생되었고 우리는 고아가 되었습니다. 형은 25의 나이로 15살 동생인 나를 홀로 키웠습니다. 서울에서의 삶은 고단했지만 형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대학원에 진학했고 나에게도 항상 책을 사주며 꿈을 갖게 했습니다. 책 속에 우리의 미래가 있어. 누나를 잊지 말자. 언젠가는 그날의 진실을 밝혀내야 해. 형은 당시 모은 돈으로 작은 출판사를 차렸습니다. 5월 문학이라는 이름의 출판사는 처음에는 5.18 관련 책을 출간하는 작은 회사였지만 점점 성장해 유명 작가들의 책을 내는 출판사가 되었습니다. 나는 형의 도움으로 대학에서 문학을 공부했고 나중에는 문학교수가 되었죠. 형이 마음들 때 결혼한 것은 형의 나이 55, 15년 전이었습니다. 대학에서 문학을 가르치던 형은 자기 제자였던 32의 윤미라를 데려왔습니다. 문학평론가로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하던 미라는 출판사에서 일하게 되었고, 형은 그녀에게 첫눈에 반했다고 했죠. 처음에 나는 23살 차이 나는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형이 행복해하는 모습에 결국 축복해 주었죠. 미라는 처음엔 정말 좋은 사람 같았습니다. 5.18 관련 책도 열심히 편집했고 형을 정성껏 모셨어요. 하지만 결혼 5년쯤 지나자 형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말수가 줄고 미라 얘기를 피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도 괜찮다는 말뿐이었죠. 그날 밤 나는 병원 주차장 차 안에서 녹음기를 재생했습니다. 처음엔 조용했어요. 그러다 밤 10시쯤 병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이어서 미라의 목소리가 녹음되었습니다. 여보, 오늘도 수고했어요. 이제 곧 끝날 거예요. 잠시 후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동생은요? 더 의심하는 거 아니에요? 남자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그 양반도 이젠 나이가 많아서 멀리 못 와. 게다가 형 목소리 그대로해서 전화했으니 다 믿을 거야. 앱 하나면 목소리가 이렇게 완벽하게 바뀌다니 세상 참 좋아졌지. 미라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래도 빨리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존엄사 신청서 언제 제출해요? 곧이야. 건물 2채만 먼저 정리해야 한다고 했잖아. 이제 5년이나 됐으니 법적으로도 문제 없을 거야.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거라니까. 옥상에서 들었던 말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당신이 처음 그 양반을 만났을 때부터 계획한 거예요? 남자가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문학과 교수실에서 그 양반 눈에 띄고 일부러 논문 지도도 받고 출판사 일도 시작한 거고 그렇게 오랫동안 현모양처 코스프레 하느라 힘들었다고.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녹음기에 담겼습니다. 마치 5.18 당시 군인들의 총소리 같았어요. 녹음을 들으며 숨이 막혔습니다. 진실은 너무도 끔찍했습니다. 미라와 낯선 남자가 형의 재산을 노리고 형을 존엄사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까지 속여 출판사를 넘기도록 하려 했습니다. 녹음기를 끄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문득 광주에서 흘러내려올 때 형이 저에게 한 말이 생각났어요. 동생아, 우리는 다시 수진이를 만날 거야. 그때까지 우리가 서로를 지켜야 해. 형은 평생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내가 형을 지킬 차례였어요. 눈물이 다 마르고 나서야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는 증거가 필요했어요. 더 많은 확실한 증거. 그리고 무엇보다 형이 어떻게 이런 상태가 되었는지 그 진실까지 밝혀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서울 강남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어쩌면 늦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안고서 강남경찰서 앞에 서자 겁이 났습니다. 이른의 노인네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누가 믿을까요? 하지만 형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금융범죄수사팀의 젊은 경찰관 한주원이 끝까지 제 말을 들어주었습니다. 박 선생님, 녹음 내용으로 봤을 때 분명 수상한 정황이 있습니다. 우선 형님의 의무 기록과 윤미라 씨의 통화 기록을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형님이 쓰러진 상황에 대해서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겠네요. 검은색 유니폼을 입은 젊은 경찰관이 노트북을 열어 제 녹음 파일을 옮겨 적었습니다. 혹시 형님이 쓰러지기 전에 특별한 일이 있었나요? 그 질문에 2019년 봄 형이 쓰러졌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갑자기 계단에서 쓰러졌다고만 들었지 자세한 상황은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미라의 행동이 이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 기억을 더듬어 경찰에게 말했고 돌아오는 길에 온갖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2010년 봄 형이 처음 미라를 데려왔던 날도 다시 더듬어 생각해 봤습니다. 형은 55, 미라는 32이었어요. 봄비가 내리던 날 형은 제게 전화했습니다. 동생아, 오늘 저녁에 한번 와라. 소개할 사람이 있어. 퇴근 후 형의 집으로 가자 형 옆에는 단정한 차림의 젊은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내 약혼녀야. 결혼하기로 했다. 형의 갑작스러운 선언에 놀랐습니다. 형은 그때까지 한 번도 여자 얘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형님, 이분은 어디서 만나셨어요? 학교 강의실에서야. 내가 가르치던 학생이었어. 문학평론 논문을 쓰고 있는데 참 예리한 시각을 가진 학생이더라. 형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라는 실제로 놀라울 정도로 완벽했습니다. 형을 처음 만났을 당시 그녀는 신세대 평론가로 불릴 만큼 문학계에서 주목받던 신예였죠. 하늘색 원피스를 단정하게 입고 긴 머리를 하나로 묶은 그녀는 2010년대 초 지식인의 표상이었습니다. 형은 그런 그녀에게 반했고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결심했어요. 결혼식은 대학 강당에서 열렸습니다. 당시 유행하던 웨딩 마치에 맞춰 미라가 입장할 때 형의 눈빛은 세상을 다 가진 사람 같았어요. 그 시절은 출판사가 전자책으로 전환하던 때였고 형의 인생도 새로운 전환점을 맞는 순간처럼 보였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미라는 출판 활동도 열심히 하고 형을 잘 챙겼어요. 둘은 아이를 갖지 못했지만 그것도 운명이라 여기며 대신 여러 문학상을 제정해 신진 작가들을 후원했습니다. 2주 후 한주원 경찰관에게 전화가 와서 경찰서를 갔습니다. 조사 결과 저희가 몇 가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윤미라 씨가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은 건 형님이 쓰러지기 훨씬 전부터였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인데 그 남자는 강태준이라는 사람으로 미라 씨와 함께 소설을 쓰던 사람입니다. 소설이요? 어떤 소설 말입니까? 네, 두 사람은 공동 필명으로 소설을 썼는데 그 소설이 문제였습니다. 어떤 노작가의 미발표 원고를 훔쳐 자신들의 작품인 양출간하려 했던 거죠. 형님은 그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셨어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형은 문학을 평생의 신념으로 삼았고 5.18의 진실을 글로 남기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 믿었는데 그런 형이 문학적 양심을 저버린 제자와 결혼했다는 사실이 형에게 얼마나 충격이었을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말입니다. 형님이 쓰러지던 날 집안 CCTV 영상에 수상한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윤미라 씨가 무언가를 형님의 음료에 타는 모습이 분명히 찍혀 있었어요. 특히 수상한 점은 미라 씨가 액체가 담긴 병을 들고 오면서 주변을 몇 차례 눈치 보듯 돌아보았다는 점입니다. 범죄자들의 심리죠. 그 병엔 라벨도 없이 투명한 액체가 담겨 있었고 형이 그 음료를 마신 지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쓰러졌습니다. 지금 저희는 그 병을 찾고 있습니다. 만약 아직 집 안 어딘가에 남아 있다면 그 안에 담긴 성분을 분석해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 겁니다. 조사 과정에서 경찰은 형이 생전에 이용하던 VIP 전용 외부 보안업체에서 CCTV 백업 자료를 확보했다고 했습니다. 미라는 그런 백업이 존재하는 줄도 모르고 있었죠. 경찰은 그 자료를 미라 몰래 디지털 포렌식했고 삭제된 영상 중 일부가 복원되었는데 그 안에 바로 그 장면이 있었던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형이 쓰러진 건 사고가 아니었던 거예요. 미라가 의도적으로 해를 입힌 것이었습니다. 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물 한 잔 드릴까요?
경찰서 유리창 밖으로 보이는 강남 거리는 여전히 분주했습니다. 고층 빌딩들 사이로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는 모습. 그 중에는 우리 형이 세운 출판사도 있었을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형은 반평생 동생인 저를 지켜왔는데 정작 형은 누구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형이 그날 저에게 하려 했던 말이 이것이었을까요? 미라의 배신에 대해, 표절 사건에 대해 말입니다. 다음 날 경찰은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미라 씨의 과거를 더 조사해 보았습니다. 미라 씨는 형님을 만나기 전부터 계획적으로 접근한 흔적이 있어요. 문학평론 공부를 시작한 것도, 형님의 수업을 듣기 시작한 것도 모두 형님에게 접근하기 위한 준비였던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미라 씨와 그 남자 강태준의 SNS 계정을 발견했습니다. 둘은 대학 시절부터 연인 관계였고 함께 문학 활동을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돈을 벌기 위해 성공한 출판인을 찾아 결혼하기로 계획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네, 모든 것이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형님의 명성과 재산을 조사하고 형님이 자주 가는 문학 행사에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문학평론가로서의 활동도 형님의 눈에 들기 위한 연기였고요. 민주화 운동의 역사를 기록하고 문학의 양심을 지키려 했던 형이 평생을 속았다니. 문학상을 받고 대학에서 후학들을 가르치던 형이 5.18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평생을 바친 형이 이런 식으로 속았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형을 유혹해 결혼한 후 출판사를 조금씩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관리해 왔어요. 그리고 형이 그들의 비밀을 알게 되자 약물을 이용해 사고를 가장해 식물인간 상태로 만들었던 겁니다. 그 후 5년간 기다리다가 이제 와서 존엄사를 시키려 했던 거였어요. 경찰 조사는 계속되었고 점점 더 많은 증거가 나왔습니다. 미라가 몰래 다른 병원으로 형을 옮기려 시도한 기록, 존엄사 상담을 몰래 받은 기록, 그리고 미라의 통장에 꾸준히 출금되던 수상한 돈들. 모든 것이 하나하나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미라에게서 발견된 노트였습니다. 경찰은 미라를 조용히 감시하던 중 미라가 자주 들르던 단골 카페에서 노트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포착했습니다. 직접 가져오진 못했지만 경찰은 그것을 사진으로 남겼고 노트 표지와 몇 장의 내용이 분명히 찍힌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 안엔 상상조차 하기 힘든 내용이 쓰여 있었습니다. 이렇게 오래 버티다니 정말 짜증난다. 계속 이렇게 살아있으면 어떡하지? 미쳐버릴 것 같아. 빨리 모든 걸 정리하고 다시 태준이랑 함께 소설 쓰고 싶다. 형이 식물인간이 된 후 2년째 되던 해에 쓴 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형의 존엄사 후 받게 될 유산 목록과 금액이 적혀 있었어요. 70의 나이에 저는 형의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형이 그토록 사랑했던 여자가 형을 죽음으로 몰아넣으려 한다면 제가 형을 대신해 정의를 실현해야 했습니다. 한경희님, 제가 무엇을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형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증거는 충분합니다. 하지만 미라 씨가 실제로 행동하는 현장을 잡아야 확실합니다. 선생님, 며칠만 더 인내해 주세요. 우리가 24시간 감시하고 있으니 그들이 뭔가 시도하면 바로 체포할 겁니다.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 평소에는 지나쳤던 가로수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형이 좋아하던 은행나무였어요. 5월의 광주를 기억하는 나무라고 늘 말했죠. 그 나무를 보며 형은 수진을 떠올렸을 겁니다. 병원에 도착해 형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이제는 사복 경찰이 24시간 감시 중이었어요.
간호사가 몰래 경찰이라고 귓속말로 알려주었습니다. 형의 침대 옆에 앉아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형, 다 알았어요. 미라가 어떤 사람인지, 그날 왜 형이 저를 만나려 했는지, 저는 모든 진실을 밝혀낼 거예요. 그러니 형은 제발 버텨주세요. 형의 서랍에서 수진의 사진을 꺼내 침대 옆에 놓았습니다. 유일한 수진의 사진이었습니다. 흑백 사진 속 젊은 시절의 수진의 미소가 오늘따라 더 선명하게 보였어요. 수진아, 형을 지켜주렴. 병실을 나오는데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요즘 들어 환자분 상태가 미세하게 변하고 있어요. 심전도에 살짝 변화가 있거든요. 의사 선생님은 의미를 두지 않으시지만 제가 보기엔 뭔가 달라졌어요. 그럼 혹시 의식이 돌아올 가능성이? 간호사는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저는 간호사일 뿐이라 단정할 수 없지만 15년 경력으로 봤을 때 희망을 버리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작은 희망의 불씨가 가슴속에 타올랐습니다. 어쩌면 형은 아직 싸우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싸움에 저도 함께하고 있었어요. 병원을 나오면서 이제 직접 행동에 나설 때라고 마음먹었습니다. 경찰 잠복이 시작된 이후 나흘째 저는 병원 주차장에 앉아 있었습니다.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미라였어요. 도련님 어디 계세요? 병원에 와주실래요? 형님 상태가 갑자기 안 좋아졌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그것이 연기라는 것을요. 바로 경찰에 연락했습니다. 미라가 방금 전화했습니다. 뭔가 시도하려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병원으로 가보세요. 우리도 근처에 있겠습니다. 하지만 무모한 행동은 삼가세요. 손이 떨렸습니다.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었지만 제 마음속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어요. 병원으로 향하는 길 라디오에서는 김광석의 서른 즈음 해가 흘러나왔습니다. 형이 좋아하던 노래였지요. 한때는 미라와 함께 노래방에서 자주 불렀던 곡이기도 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8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형의 병실 앞에 서자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문을 열기 전 잠시 망설였어요. 이 문 너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열자 미라와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낯설었지만 미라의 표정은 더 낯설었어요. 미라에게서 보던 익숙한 중년의 우아함 대신 그녀의 눈에는 차가운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미라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형님이 갑자기 상태가 나빠지셨어요. 의사가 곧 올 거예요. 저는 형을 바라보았습니다. 형의 심전도가 평소보다 불안정했어요.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주변의 의료 장비들, 수액 주머니, 모니터 화면,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보였지만 어딘가 불안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이분은 누구세요? 저는 그 남자를 향해 물었습니다. 아, 간호사예요. 형님 상태를 체크하러 왔어요. 미라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남자의 손에 든 작은 주사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흰 가운도 입지 않은 그 사람이 간호사일 리 없었습니다. 간호사라고요? 그런데 왜 간호사 복장을 하지 않으셨죠? 그 순간 남자가 뭔가를 주머니에 넣는 것을 보았습니다. 작은 약병 같았어요. 지금 뭐 하신 거죠?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미라와 남자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미라가 갑자기 제 손을 잡았어요. 저희 잠깐 얘기 좀 해요. 밖에서요. 제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형이 25살 때 대학원생인 나를 지키기 위해 추위 속에서도 책을 사주던 그 순간 소설집을 건네주며 웃던 형의 얼굴,
첫 문학상을 받고도 여전히 검소하게 살던 형의 모습, 결혼식 날 미라를 바라보던 형의 행복한 눈빛까지 이 모든 기억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가 손을 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여기서 얘기합시다. 제 형 앞에서요. 그때였습니다. 남자가 갑자기 병실을 나가려 했고 저는 본능적으로 그를 막아섰어요. 이른의 노인이 38 남자를 막기엔 역부족이었지만 어떻게든 문을 가로막고 서 있었습니다. 비키세요. 남자의 무례한 말투에 화가 치밀었습니다. 이런 놈이 내 형을 해치려 한다니. 힘은 없었지만 제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형을 해치려는 당신들을 절대 그냥 두지 않겠어. 한참을 실랑이 하던 중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입니다. 모두 제자리에서 움직이지 마세요. 검은 제복을 입은 경찰관들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남자는 문 앞에 선 경찰관에게 붙잡혔고 미라는 창백한 얼굴로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경찰은 남자의 주머니를 뒤졌고 거기서 작은 약병이 발견되었습니다. 약품 라벨에는 미다졸람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진정제였어요. 과다 투여 시 호흡 곤란을 일으킬 수 있는 약물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오해예요? 미라가 소리쳤습니다. 그냥 형님이 편안하게 쉬게. 편안하게 쉬는 게 아니라 영원히 잠들게 하려는 거겠죠. 한주원 경위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약물 검사를 의뢰한 걸 어떻게 하셨나요? 그래서 서둘러 증거를 없애려 하신 건가요? 미라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우아한 중년 여성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범죄자였을 뿐이에요. 그 모습을 보니 이상하게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때는 정말 형을 사랑했을지도 모르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을까요? 미라와 강태준은 경찰에 연행되었고 저는 형의 곁에 홀로 남았습니다. 형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형, 다 괜찮아요. 이제 안전해요. 문학의 양심을 저버린 자들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형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형은 듣고 있었나 봅니다. 형은 5.18 이후 폐허가 된 우리 가족에서 맨손으로 시작해 결국 한국 문학계의 중심에 섰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한 채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정의는 밝혀지겠지요. 미라를 처벌할 증거도 확보됐고 세상도 형의 억울함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아무리 밝혀진들 형이 돌아오지 않는 이상 이 승리는 아무런 의미도 없었습니다. 나는 형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형, 정작 형은 수진이를 한 번도 못 찾았잖아. 억울해요. 목이 메었고 가슴을 치며 절규했습니다. 대학 교수였던 시절처럼 꺼이꺼이 연구실에 앉아 두 다리를 버둥거리며 울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아무도 없는 병실에 형의 심전도 소리만 덜컥덜컥 울렸습니다. 그날 밤 늦게까지 경찰서에서 미라와 강태준의 조사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대기실에서 기다렸고 한주원 경위가 저를 불렀습니다. 박 선생님, 두 사람 모두 자백했습니다. 미라는 내연 관계인 강태준과 함께 범행을 계획했다고 해요. 자세히 알려주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님이 미라의 과거와 표절 문제를 알게 된 2019년 미라가 강태준과 함께 형님의 음료에 약물을 타서 의식을 잃게 한 후 계단에서 밀어 뇌출혈로 이어지게 했다는 거예요.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정말 의도적인 살인 시도였던 거예요. 그리고 형이 깨어나지 못하자 5년간 기다리다가 이제 와서 존엄사를 통해 형을 완전히 침묵시키려 했던 겁니다. 왜?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경찰관은 조심스럽게 이어갔습니다. 미라와 강태준은 대학 시절부터 연인 관계였고 함께 소설을 쓰던 사이였습니다. 그들은 유명 작가의 미발표 원고를 훔쳐 자신들의 작품으로 출간하려 했고 이를 위해 형님의 출판사가 필요했던 거죠.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형과 미라가 결혼한 지 15년이 넘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미라는 줄곧 연기를 했던 겁니다. 처음에는 어쩌면 약간의 진심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결국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형의 어깨를 두드리며 내게 이제 파트너가 생겼네라고 말하던 그 웃음도, 매년 형의 생일마다 챙겨주던 문학전집도, 형이 아플 때마다 병간호하던 그 정성도 모두 연기였을까요?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그 강의실에서의 우연한 만남, 형을 향한 헌신, 15년이 넘게 살면서 보여준 이미지, 철저히 계산된 연기였던 거예요. 다음 날 검사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미라와 강태준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기다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특수상해, 살인미수, 사기 등 여러 죄목으로요. 그리고 형의 의무 기록을 살펴본 검사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지난 5년간 형님에게 투여된 약물 중 일부가 회복을 방해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그 약물이 중단되면 미세한 변화라도 있을 수 있어요. 병원으로 달려가 형의 손을 잡았습니다. 형, 이제 안전해요. 다 끝났어요. 수진이도 꼭 찾아볼게요. 형이 그토록 바라던 일들을 이루는데 제가 최선을 다할게요. 그 순간 형의 심전도 리듬이 살짝 변했고 형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의사는 신체적 반응일 뿐입니다라고 말했지만 저는 형이 내 말을 들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래도 어떤 기적이 일어날 거라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환자분은 우리가 모르는 영역에서 여전히 감각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이 말로 표현할 수는 없어도 그의 영혼은 여전히 저와 함께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5.18에서부터 시작된 결코 끊어지지 않는 그 끈끈한 형제의, 그것은 의식의 유무를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미라와 강태준의 체포 후 한 달 제철에 맞춰 바뀌던 병실 창가의 꽃이 장미에서 국화로 바뀌었지만 형의 상태는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다만 약물이 중단된 후로는 때때로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이는 반응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의사들은 여전히 생리적 반응일 뿐이라고 했지만 저는 그것이 형의 의지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법정에서 재판은 속도를 내고 있었습니다. 미라는 처음에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증거가 너무 명백했어요. 법정에서 그녀는 푸른 수의를 입고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한때 문학상을 받으며 지역 신문에 천재 평론가로 소개되던 그녀의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어요. 결국 그녀는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형이 그녀의 과거와 표절 문제를 알게 된 후 그를 제거하려 했다는 것까지요. 재판장에서 검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료에 약물을 탄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라는 잠시 침묵하다 대답했습니다. 그분이 내 과거를 알게 됐어요. 우리가 표절을 했다는 것을, 그리고 강태준과의 관계도요. 법정은 숙연했습니다. 그녀의 말은 계속되었어요. 그날 그분이 모든 걸 알고 동생에게 말하려 했어요. 그건 막아야 했어요. 모든 게 끝날 것 같았으니까요. 그달 마지막 날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의 상태가 갑자기 불안정해졌습니다.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도착했을 때는 이미 의사들이 형의 병실 주변에 모여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호흡과 심박이 급격히 약해지고 있습니다. 오래 버티기 힘들 것 같습니다. 무릎이 꺾이는 듯 했습니다. 침대 옆에 앉아 형의 손을 꼭 잡았어요. 차가워지기 시작한 손이었지만 저는 놓을 수 없었습니다. 형, 괜찮아요. 이제 편히 가셔도 돼요. 진실도 밝혀졌고 정의도 이루어졌어요.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다음 생이 있다면 제가 형을 지키겠습니다. 이번 생에 받은 은혜 제가 다 갚을게요. 형, 아버지, 어머니 먼저 만나시고 수진이도 찾아보세요. 저도 곧 갑니다. 형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고 눈에서는 또 한 방울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의사는 자율신경계의 반응이라고 했지만 저는 형이 저의 말을 듣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심전도의 선이 점점 평평해지더니 긴 직선이 되었어요. 형은 5년간의 긴 잠에서 영원한 안식으로 떠났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했습니다. 미라와 강태주는 구속 중이었고 형을 아는 사람들은 대부분 먼 출판계와 문학계 지인들 뿐이었으니까요. 장례식장에는 옛 제자들과 작가들이 몇 명 찾아왔지만 대부분 분위기는 차분했습니다. 형의 영정 사진을 보며 75을 살다간 형의 인생이 자랑스러웠어요. 그 사진은 형이 예순에 찍은 것으로 당시 그는 이미 한국 문학계의 중심 인물이었습니다. 영정 사진 속 형은 늘 그랬듯 담담한 표정이었지만 그 눈빛에는 깊은 내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화장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형의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형님께서 2018년에 공증하신 유언장이 있습니다. 내일 사무실로 오시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변호사 사무실에서 유언장이 공개되었습니다. 강남의 높은 빌딩 숲 사이에 자리한 법률사무소. 그곳은 형이 생전에 자주 찾던 곳이었습니다. 나무 책장이 가득한 방에 앉아 변호사는 봉인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 유언장은 형님께서 2018년에 작성하셨습니다. 특이한 점은 만약의 경우를 위한 보충 유언이라는 항목이 있다는 겁니다. 형의 공증 유언장을 펼치자 놀랍게도 미라의 배신을 이미 의심했다는 내용도 담고 있었어요. 나 박지우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첫째, 내 출판사의 40%를 동생 박지우에게 남긴다. 둘째, 내 재산의 10%를 1980년 5.18 때 헤어진 여동생 수진을 찾는 신탁계좌로 설정한다. 10년 안에 찾지 못할 경우 이 돈은 5.18 기념재단으로 기부한다. 셋째, 나머지 50%는 5.18 민주화 운동 피해자들과 그 후손들을 위한 장학재단 설립에 사용하도록 한다. 넷째, 내가 사고나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로 의식을 잃게 된다면 아내를 의심하라. 그녀의 행적에 의문점이 있다. 형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이 유언장을 남겨둔 거였어요. 마지막까지 형은 자신보다 우리 가족, 그리고 5.18의 진실을 더 생각했던 겁니다. 변호사는 마지막 편지 한 통을 건네주었습니다. 형님께서 동생분께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습니다. 형의 단정한 필체가 종이 위에 힘있게 적혀 있었습니다. 동생아, 이 편지를 읽는다면 난 이미 세상을 떠났겠지. 하지만 너무 슬퍼하지는 말아라. 우리는 이미 충분히 살았고 광주에서 약속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오래 함께 했으니까. 나는 행복했다. 너와 함께 할 수 있어서. 그리고 내가 자랑스러웠다. 내가 문학을 통해 5.18의 진실을 알리려 노력한 것, 학생들에게 항상 진실을 가르친 것. 내가 남긴 재산 중 너의 몫인 40%, 사실은 그보다 더 많이 주고 싶었지만
우리 수진이도 생각해야 했다. 그 아이가 살아있다면 우리처럼 고생했을 테지. 내가 못다한 일 계속 찾아줄 수 있을까? 그리고 남은 유산은 우리처럼 5.18로 인생이 바뀐 사람들을 위해 써라. 내 이름으로가 아니라 5월의 형제들이라는 이름으로. 마지막으로 부탁이 있다. 너는 나처럼 살지 말아라. 나는 평생 외로웠고 그 외로움이 나를 잘못된 선택으로 이끌었다. 남은 시간 내 행복을 위해 써라. 그리고 문학의 힘을 믿어라. 고맙다, 동생아. 너는 내가 버티도록 해준 내 인생의 전부였다. 눈물로 종이가 젖었습니다. 형의 마지막 말이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내 인생의 전부였다. 그 말은 우리 형제가 5.18에서부터 서로에게 의지해왔던 긴 세월을 요약한 한 문장이었습니다. 그날 밤 형이 살던 집으로 돌아와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강남의 고급 아파트였지만 내부는 놀라울 정도로 소박했습니다. 고가구 대신 평범한 책장과 소파 대신 책이 가득했어요. 형은 성공 후에도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서재 깊숙한 곳,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 안에는 5.18 당시의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형이 쓴 메모, 수진의 사진, 그리고 광주에서 만난 한 간호사의 기록. 뒷면에는 연필로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광주 성심병원 김영희. 수진이 닮았음.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결심이 생겼습니다. 형이 평생 완수하지 못했던 일, 수진을 찾는 일을 제가 해야겠다고요. 다음 날 저는 5.18 관련 단체를 찾아갔습니다. 여동생 이름으로 기록이 남아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형님께서 생전에 이미 수소문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6개월의 노력 끝에 저는 광주의 한 요양원에서 김영이라는 이름의 은퇴한 간호사를 찾아냈습니다. 65세의 그녀는 5.18 당시 부상으로 기억을 잃었고 자신의 과거를 알지 못한 채 간호사로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DNA 검사 결과 그녀는 정말로 우리의 잃어버린 여동생 수진이었습니다. 45년 만의 재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이었습니다. 수진은 기억을 완전히 되찾지는 못했지만 가끔 어렴풋이 형의 얼굴이 떠오른다고 했어요. 지금은 요양원에서 환자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형의 유지를 받들어 출판사는 5월의 문학재단으로 전환되었습니다. 5.18의 진실을 알리고 민주화 운동의 역사를 기록하는 작업, 그리고 새로운 세대의 작가들을 지원하는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70살의 나는 내 서점 한켠에 형의 미발표 원고로 발견된 5.18 증언집을 진열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수진이 쓴 시집 기억의 조각들이 놓여 있습니다. 매일 아침 서점 문을 열면서 생각합니다. 형, 보고 계시죠? 우리가 해냈어요. 수진이도 찾았고 형의 뜻도 이루었어요. 그리고 매일 밤 잠들기 전 형이 남긴 마지막 편지의 한 구절을 떠올립니다. 문학의 힘을 믿어라. 형은 그 말을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가 그 뜻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5월의 형제들의 이름으로 70살이 된 지금 저는 가끔 걱정됩니다. 제가 형의 뜻을 제대로 이어가고 있는지. 하지만 그럴 때마다 형의 말이 생각나요. 우리는 서로가 있으니까 괜찮아. 언제나 그래요, 형. 우리는 언제나 괜찮을 겁니다. 비록 형은 이 세상에 없지만 형의 뜻은 영원히 살아있으니까요. 형, 그동안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감동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운 감동 스토리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경험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멋진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세요.